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을까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만 가지 행동. 요새 제가 좀 여러 번 낭독해 드리고 있는 그 만 가지 행동, 김연경 작가님의 책입니다. 그 중에 또 아주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함께 해보려고 해요. 보시는 지혜다. 회양은 장양이다. 제목이 좀 낯설죠? 낯설 때 뭔가 기운이 풍겨지는 그런 제목입니다. 궁금하시죠? 부제목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정신분석과 실존 문제. 네, 어려운 부제목에 멈칫거리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야기는 재미있고 쉬워요. 이 김연경 작가님의 여행에서 만났던 사람들 에피소드, 그런 경험들을 어떻게 또 내면화하셨는지 그런 내용 쭉 따라가 보시면 마음이 편하게 이 주제로 이제 연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서 이집트 여행을 이야기하면서 부정적 경험을 많이 언급했지만 사실 여행을 하다 보면 친절을 더 많이 만난다. 여행지의 상인이나 유적지 관리인들은 대체로 친절하다. 그것이 그들의 생존에 유익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유 없는 친절, 순수한 이타심에서 비롯되는 친절도 많이 만난다. 이집트에서는 중국인 여행객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카이로 기차역 찻집에 들어가 한 바퀴 돌아보고 자리가 없어 그냥 나오려는데 저쪽에서 한 여성이 일어나 크게 손을 흔들었다. 다가가니 자기 앞에 의자를 가리키며 괜찮으면 합석하자고 했다. 그녀는 독일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이었다. 친구들과 여행을 시작했는데 친구들은 모두 유럽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아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했다. 룩소르에서는 중국 텔레콤 회사에 근무하는 젊은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들은 이집트 전역을 출장 다니며 자사 휴대전화 성능을 시험 중이었다. 아스완에 가기 위해 기차역 플랫폼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이 말을 걸어왔다. 아스완에 숙소는 예약했는지 물었고 자기네는 호텔 차량이 픽업하러 오기로 했으니 괜찮으면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그들 덕분에 나는 더위 속에서 숙소를 찾는 고생을 덜었고 아스완과 아부신벨 여행 일정을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카이로의 고고학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는 가방 보관소 직원의 친절을 만났다. 터키나 이집트 사람들은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인지 수시로 따뜻한 차를 마시곤 했다.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방문할 때면 근무자들이 차를 마시거나 누군가 쟁반에 차를 담아와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광경을 목격하곤 했다. 가방 보관소 수납 테이블에도 직원에게 전해진 차가 놓여 있었다. 차에는 허브잎이 들어있었는데 가공을 거치지 않은 방금 정원에서 딴 듯 푸르고 싱싱한 상태 그대로였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허브향이 궁금해서 찻잔 가까이 코를 대고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 향기를 맡아보았다. 무슨 허브일까 기억 속을 뒤적이는데 머리 위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가 마음에 들면 내가 마셔도 좋아. 라고 퉁퉁한 몸매의 여성이 서글서글한 눈빛으로 웃고 있었다. 그제서야 내가 남의 차에 코를 대고
민망한 짓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정원 벤치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시는 동안 차 한 잔의 휴식보다 더 큰 마음이 전해지는 듯했다. 빈 찻잔과 함께 팁을 건네면서 역할 반응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역전이나 역할 반응을 염두에 두면 내면을 어떤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세상이 선하고 따뜻하며 좋은 친구들로 가득 차 있다고 믿는 쪽이 가끔 사기를 당하더라도 유익한 셈이 아닐까 싶다. 정신분석학 용어를 빌지 않더라도 이미 종교마다 인과법이나 황금률 같은 게 있었다. 우선 성경에는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 심지어 그날에는 하느님이 오셔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는 말씀도 있다. 불교는 인과와 윤회를 기본 사상으로 한다. 무엇이든 내가 지어서 내가 받으며 생조차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 한다. 생조차 내가 지은 것이라면 화엄경의 일체유심조에 세상과 우주조차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한들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정신분석적 심리치료를 통해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실존의 문제에 답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뒤따른다. 현대인들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자유와 향락을 넘치도록 추구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고통, 삶의 의미 없음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매달리던 대체 대상들을 버리고 나면 그 빈 자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코올 치료 12단계 프로그램은 8단계부터 타인에게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다. 관계 맺는 상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성숙하게 관계 맺는 방법을 배워나간다. 특히 잘못한 대상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한다. 8단계는 이래요. 우리가 그동안 해를 끼쳤던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기꺼이 배상할 용의를 갖게 되었다. 9단계는 이렇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사람들에게 직접 배상했다. 10번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반성하여 잘못이 있을 때마다 즉시 시인했다.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배상이라는 이타적 행위를 시도한다. 온정적인 사회행동은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한다. 자기 실현에 이르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며 자기 실현이 진전됨에 따라 점점 더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된다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사실 내가 읽은 고전들에는 가장 훌륭한 생존법이 이타성이라고 되어 있었다. 전공법사의 요범사훈에는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아 운명을 바꾼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불교에는 보시가 지혜다, 회향은 장양이다 라는 말이 있다. 지혜를 얻으려면 보시를 해야 하며 회향은 지혜와 복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한다.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성경의 구절이 있죠. 보시, 회양, 그리고 이 성경의 나눔, 봉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지혜에 눈뜬 사람으로 성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나를 좀 더 평온하고 편안한 그런 넉넉한 너그러운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런 단계에서는 두려움도 없을 거고요. 번뇌도 훨씬 줄을 거고요. 결국 의도가 그렇지 않았더라도 결국은 나를 위한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타적 행동이 가장 훌륭한 생존법으로 인간의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사람이 리트 메들리다. 그는 진화생물학, 진화심리학, 사회학 등을 참고하여 이타적인 유전자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이타적 행위는 사회적 보험이 되며 훌륭한 평판은 사회적 재산이므로 가장 유익한 생존법이라고 한다. 진정한 이타 행위가 가능하려면 내면의 결핍과 욕구들이 철저히 점검되어야 한다. 결핍감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이타 행위에는 보상을 기대하는 무의식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행위 뒤의 좌절과 분노를 만나게 되기 십상이다. 심지어 타인의 선행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난하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머무르는 마음 없이 보시하라는 가르침이나 성경에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의미일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너희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전기처럼 몸을 관통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실천밖에 없을 것이다. 그 상태에 이르면 왜 사는가 따위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고 그 행위 속에서 실존적 충만함을 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보시 혹은 이타적 행위, 그것이 내가 이해한 영적 건강을 지키는 5번째 방법이었다. 이 말씀에 이 김연경 작가의 이 말에 공감이 되실까요? 저는 공감되네요. 많이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팟캐스트, 유튜브로 굉장히 많은 청취자 분들이 계신 건 아니지만 한 명이 읽으시던, 한 명이 들으시던, 한 명이 보아주시던 틈나는 대로 꾸준히 제가 읽고 감명 깊었던, 도움이 되었던 그런 책들을 이렇게 낭송을 해드리는 것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보시라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행위가 사실 저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 그런 훈련, 그런 시간에 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책으로부터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고 덕분에 너무 많은
마음의 평온함을 얻게 되어서 책이 저뿐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또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만나고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데 좋은 그런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저의 경험으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더라도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는 길에 뭐 좋은 안내자 아니면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연, 인생의 인연 그런 것들을 되어 드리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 당장 즉각적으로 그 어떤 인생의 큰 변화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작은 계기 이런 만남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그런 단계로 건너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지속하면서 사실 저에게 제일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어떤 다른 기회가 온다거나 부가 생긴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성장하고 제가 똑똑해지고 있는 걸 느껴요. 제가 감정을 다루는 방법들, 타인을 대하는 방법들,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그런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방식들도 조금 더 여유 있어지고 어쨌든 제가 제일 큰 수혜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연경 작가님의 이런 보시 혹은 이타적 행위 그것이 나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 5번째 방법이더라 라는 이 말이 무척이나 저에게는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훈습 초기 로마 여행에서 처음 집시와 거지들을 만났을 때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자기 연민, 의존성, 미미한 경계심 등이 투사되었고 국가 시스템과 인간 본질에 대한 이상한 실망감이 일었다. 그들에 대한 몇 가지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면서 복잡한 나의 내면을 느끼기만 했었다. 그 후로도 거린들은 여행할 때마다 만나는 화두 같았다. 내가 만난 거린 중 가장 상태가 나쁜 경우는 프랑스 니스에서 본 중년 사내였다. 그는 여름인데도 두터운 코트를 걸치고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양손으로 끌고 다니다가 대낮의 벤치에 누워 잠들었다. 그가 가장 나쁜 경우였다고 인식하는 것은 그곳이 니스가 세계적인 휴양도시로 깨끗하게 관리되는 곳이고 모든 사람들이 휴가의 행복감에 취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그곳에서 그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티벳 여행 중에는 여행객을 실은 버스가 중국 공안의 검문을 받기 위해 정차한 일이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8,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나타나 버스 바깥에서 묘기를 부리기 시작했다. 버스 안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큰 동작으로 어릿광대 같은 표정으로 한동안 춤을 추더니 버스로 올라와 손을 내밀었다. 돈 좋아, 돈이 좋아. 그 한국말은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 싶었다. 소녀는 여러 나라 언어로 돈을 요구했고 그의 손에는 최소 4개국 이상의 지폐들이 들려 있었다. 검문소 공안이 큰 장부에 여행객 여권 정보를 일일이 옮겨 적는 30여 분 동안
소녀는 물구나무서기, 브레이크 댄스, 골반 댄스 등을 번갈아 가며 추고 국적 모를 언어로 노래하면서 서너 번쯤 버스로 올라와 손을 벌렸다. 티벳 여행을 시작할 때 들었던 주의사항 중에는 구걸하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다. 성지에서 만나는 수행자에게는 보시해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나쁜 삶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 수행자들에게 하는 보시는요, 그 수행자의 수행 뭐라 그럴까 그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그들에게 보시를 하지만 사실은 그녀가 그 수행자가 쌓은 공덕을 우리에게 나누어 받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부가 아닌 거예요. 기부가 아니고 그의 그 도를 어쩌면 그의 경험과 깨달음, 그가 행한 정진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산다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고 나누어 받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지에서 수행하시는 분들한테는 보시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단순한 거린에게 주는 적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전 최근에야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그런 여행지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나쁜 삶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인지 일행 중에는 소년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사실 그것도 마음이 쓰였다. 이미 저런 생존법을 가졌다면 돈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인도 여행에서도 똑같은 주의사항을 들었다. 도시의 거린에게는 적선을 해도 좋지만 시골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손을 내밀면 절대로 돈을 주지 말라고 했다. 인도의 거린은 내가 당신에게 선행할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당당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적선을 박쉬시라 불렀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구걸이 금지되어 있는 것 같았다. 이집트나 터키에서는 빈손을 내미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대신 그들은 작은 친절을 베풀고 손을 내밀었다. 여행 가방을 10m쯤 끌어다주고 팁을 요구할 때는 당황했고 일방적으로 다가와서 횡단보도를 함께 건넌 후 손을 내밀 때는 황당했다. 그런 일이 3번 반복된 후 그들에게는 구걸 대신 바쿠시시라는 용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쿠시시는 기부나 팁의 개념인데 그들도 그것을 요구할 때 당당했다. 택시기사 찻집 종업원은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바쿠시시라 말했다. 터키에서는 마호메트 2세의 묘를 관람하러 갔을 때 재미있는 경험이 있었다. 1리라짜리 입장권을 사기 위해 5리라짜리 지폐를 내밀며 티켓 한 장을 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당연히 티켓 한 장과 4리라의 거스름돈을 기대했는데 손바닥 위에 티켓 5장이 놓였다.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매표소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도네이션이라고 대답했다. 세상에 아이고 티켓 5장 아이고. 이집트어 바쿠시시, 인도어 박시시는 불교 용어 보시와 어감이 흡사하다. 틀림없이 인도로부터 불교와 함께 들어온 보시라는 말의 어원은 박시시를 넘어 바쿠시시까지
뿌리가 다 있을 것 같았다. 보시라는 용어가 한자가 아닌가? 뭐 한자이더라도 이 소리가 비슷한 그런 한자를 사용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 말들은 하필이면 바가지와도 어감이 비슷해요. 내가 여행지에서 만나는 모든 바가지를 그냥 쓰기로 결심한 이유가 되었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데는 몇 가지 다른 경험도 있었다. 첫 번째 경험은 박완서 선생님의 네팔 여행기 모독을 읽은 일이다. 그 책에서 선생님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다멜거리에서 쇼핑했던 경험을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은 상념을 덧붙이셨다. 서로 얼마에 샀다 비교하다 보니 너무 깎게 된 것이 그리 잘한 일 같지는 않다. 국내에서 하찮게 쓰는 몇백 원을 가지고 우리끼리 경쟁을 하는 것은 재미라 쳐도 현지인에게 적절한 이익을 보장해주고 마음도 덜 상하게 하는 것은 그들보다 몇십 배의 국민소득을 가진 우리가 지킬 바 채통은 아닐런지, 이런 구절이 있었나 보네요. 두 번째 경험은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다. 동년배인 그 여성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만난 현지인 연하남과 결혼했는데 그들은 결혼 3년 만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주택가에 단독주택을 샀다고 했다. 지인의 남편은 레스토랑 종업원이었다.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싸겠지만 얼마간 대출도 받았겠지만 그럼에도 결혼 3년 만에 그림 같은 자기 집을 가졌다는 사실에는 궁금한 점이 많았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인의 남편은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주급을 받는데 급여보다는 팁이 주요 수입원이라고 했다. 종업원들은 자기 몫으로 할당된 테이블 몇 개씩 관리하며 단골 손님을 확보하고 있고 테이블에 놓이는 팁은 전적으로 종업원 몫이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하는 느낌과 함께 팁의 기능이 부의 사회적 재분배에 있구나 싶었다. 그 후 우리나라에서는 팁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물어보았다. 미용실이나 카지노에서는 팁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모두 소유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팁을 받으면 모두 모은 다음 다시 나누는데 종업원 수만큼 동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직위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팀장이 제일 많이 갖고 아래로 갈수록 몫이 적어진다. 그 방식이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시스템이구나 싶었다. 아이쿠야. 사실 팁이 많이 없죠. 팁 문화가 한국에는. 참치집 가면 좀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외국 여행을 할 때 여행 안내자들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팁 문화에 대해 특별히 당부한다. 숙소 침대 머리에 식당 식탁 위에 얼마간의 팁을 놓고 나와야 한다고 일러준다. 숙소에는 1, 2달러 정도, 식당에는 식비의 10% 정도가 적절한 팁의 액수라고 알려준다. 그런데 2년 전 미국 여행 때 현지 가이드는 미국 식당에서는 팁이 식비의 15% 내지는 18%라고 말했다. 그것도 재분배와 관계된 적극적 방식인 모양이구나 싶었다. 중국의 천태지의 선사라는 분은 불교를 수행 단계에 따라 4종류로 나누었다고 한다. 바로 인천교, 소승불교, 대승불교, 돈교가 그것이다. 인천교는 인간으로서 불보살에게 복을 구하는 단계이다. 소승불교는 자기 수행을 완성하여 스스로 복과 지혜를 만드는 단계이다.
대승불교는 수행을 통해 얻은 복과 지혜를 보살심을 가지고 타인에게 회향하는 단계이고, 돈교는 부처님이 되는 원각의 단계라 한다. 불교의 수행 단계는 개인의 심리적 성장 단계와 비슷해 보인다. 인천교는 유아기 생존법을 가지고 오직 부모에게 의존하여 생활하는 시기까지를 이룰 것이다. 성인이 된 후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실현을 이루어 나가는 지점은 소승불교의 단계와 합치되어 보인다. 왜 사는가를 묻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서는 대승불교의 정신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참선 수행자들은 중득한 후에 세상으로 나오기가 어렵다고 한다. 중득한 상태는 너무나 평화롭고 충만하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 세상에 나와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행을 할 때는 힘든 일이 많이 따른다. 그럼에도 그들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후 아무리 힘들어도 물러서지 않으며 대승의 길을 나아간다. 어렸을 때는 의문이 하나 있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소망이 그것이었다. 믿음과 사랑이 중요한 요소인 것은 알겠지만 소망이 왜 그토록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때는 그 언어에 내포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기독교의 소망이 불교의 원력, 보살심과 같이 순수한 이타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에야 비로소 오랜 의문이 풀렸다. 기독교가 공동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것이 바로 소망의 영역임을 알게 되었다. 불교에서는 탐진치, 삼독을 해결하는 삼약으로 지혜, 자비, 원력을 꼽는다. 믿음, 소망, 사랑도 같은 기능을 하는 듯하다. 제럴드 메이의 영혼의 어두운 밤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신비로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우리의 실존 한가운데에는 뭔가 멋진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타인을 향한 사랑, 피조물을 향한 사랑, 삶 자체를 향한 사랑이 그것입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은 자발적 상조 그룹이라고 알고 있다. 단주에 성공한 사람들이 모임을 이끌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알코올 중독자의 실천을 돕는다. 그렇게 꾸려가는 AA 모임이 미국의 각 도시마다 활동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런 곳에서 일하는 이들도 삶의 의미 없음으로 인해 고통받지는 않을 것이다. 외국을 여행하던 초기에는 여성의 지위와 GNP가 비례한다고 느꼈다. 여성의 지위, 그 나라의 여성의 지위와 그 나라의 GNP가 비례한다고 생각하셨었다는 거죠. 맞아 보입니다. 공감이 돼요. 그죠? 여성의 지위가 높은 나라는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환경도 평온했다. 여성들이 느끼는 자기 존중감이 자녀 세대에게 고스란히 물림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그것은 참일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높은 만큼 그런 나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에 조금 신경을 쓰는 나라일 거니까 비단 여성에게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이나 그런 사람 아니면 어떤 사회적
시각과 장애인들,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일 거예요. 상대적으로요. 예. 최근에는 한 나라의 도덕성이 GNP와 비례하는 게 아닐까 싶어졌다.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편안한 나라에서는 거리에서 만나는 이들의 낯빛이 천진하고 친절하다. 상인들도 정직하고 정해진 가격을 지킨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에 가면 더 많은 속임, 소매치기, 바가지 요금을 만난다. 나는 가끔 그 일에 내밀한 인과 법칙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진다. 가난하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사기를 치기 때문에 궁핍하게 사는 게 아닐까.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도덕적인 게 아니라 먼저 도덕성을 갖추어야 사회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닐까. 알면 알수록 세상에 빈틈없는 인과 법칙이 두렵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는 그럼 도덕성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생각을 해보니 답이 조금 막연합니다. 그러면서 쌀독에 쌀이 가득해야 인심이 난다는 말도 떠오르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의 난민이나 굶주리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세계 원조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좀 떠오르고, 국가적 차원의 보시 아닐까.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6.25 이후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많은 그런 원조를 받았던 것, 그런 걸 이제 다시 되갚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발전 단계에 온 것이 또 스쳐 지나가고요. 알면 알수록 두려운 세상의 인과 법칙, 세상에 빈틈없는 인과 법칙,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요즘 제가 많이 하는 생각이기도 한데, 다 네가 그대로 받을 것이니, 이런 생각이에요. 국가적 차원으로 너무 가지 않고 주변에서 소소하게 만나는 사람들, 사례들, 뉴스들 보면 못된, 몹쓸 사람들도 있잖아요. 크게든 작게든.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이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저 벌을 지가 다 어떻게 받으려고. 그 벌을 다 자네와 자네가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받을 것이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만나면 으이구,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위치가 없는 아래에, 표현이 좀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힘이 없는 위치에 있으면 악행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입지적으로 안 되죠.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들은,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보니까 덕을 쌓을 수도 있고 악을 쌓을 수도 있는데,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간에 닦아놓은 인품과 인격이 나오는 거고요. 보면서 생각합니다.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더 잘 되려고 하면 본인이든 후대든 더 잘 되려고 하면 덕을 쌓으라는 그 말이 떠올라요. 김연경 작가님의 오늘 소개해드린 이 글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이 바로 소망의 의미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바로 이런 이타심을 의미하는 거였다는 걸 또 다시 알게 됩니다. 앞서 나왔던 그 문장 다시 읽어보면서 미셸을 오늘 물러갑니다. 신비로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우리의 실존 한가운데에는 뭔가 멋진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타인을 위한 사랑, 피조물을 향한 사랑, 삶 자체를 향한 사랑이 그것입니다. 네, 편안한 밤, 편안한 휴일 되시길 바랄게요. 미셸이었습니다.